실화 줄거리. 자기의 일생 중에서 가장 나쁜 행위를 말하는 살롱놀이가 시들해질 무렵 로고진 무리들이 들이닥쳐 10만 루블의 돈꾸러미를 내놓는다. 이때 나스타샤는 미시킨 공작에게 자신이 가녀와 결혼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묻고 그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하는데 공작은 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에 미시킨 공작이 그녀를 데려갈 것이라는 말이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공작은 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스타샤에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써 주변을 놀라게 한다. 그리고 곧이어 사람들은 미시킨 공작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6. 확실합니다. 푸치스인은 편지를 공작에게 건네면서 마침내 또렷이 말했다. 당신은 이모님의 유언에 따라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장군은 마치 총구멍이 불을 뿜듯이 외쳤다. 모두들 또 한 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푸치스인이 주로 이반 표토로비치를 향해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공작이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모르고 있던 이모가 5달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는 그의 어머니의 언니로 파산 선고를 받고 빈곤 속에서 죽어간 파푸신이라는 모스크바의 3등 상인 조합원의 딸이었다. 그런데 역시 이즈막에 죽은 파푸신의 친형은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었다. 한 1년 전에 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아들이 거의 같은 달에 갑자기 죽어버렸다. 노인은 그것에 타격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 호랍이었던 이 노인에게 상속인이라고는 파푸신의 친조카 딸인 공작의 이모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여자 역시 무척 가난해서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유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수종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곧 살라스킨에게 의뢰하여 공작을 찾기 시작했고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 놓았다. 그래서 공작이나 그를 돌봐주고 있던 스위스의 의사가 정식 통지를 기다린다든가 조회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공작 자신이 살라스킨의 편지를 가지고 직접 출발하기로 한 모양이었다.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푸치스인은 공작에게로 얼굴을 돌리면서 말을 맺었다. 이것은 모두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것임에 틀림없으며 살라스킨이 이 일을 법률상 확실한 것이라고 보증하는 이상 당신의 호주머니 속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축하합니다, 공작. 어쩌면 당신도 역시 150만,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파푸시는 상당히 이름난 부자 상인이었으니까요. 오, 문중의 마지막 사람인 미시킨 공작. 페르드 이시첸코가 크게 소리쳤다. 브라보! 레베체프가 취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런데 나는 아까 이 불쌍한 사람한테 25루블을 빌려주었지 뭐야. 하하하. 이거 정말로 환상을 보고 있는 것 같구먼. 그렇게밖에 말할 도리가 없어. 너무나 놀라 정신이 얼떨떨해진 장군이 말했다. 아무튼 축하해, 축하해. 그리고는 공작을 안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다. 그의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도 공작에게로 다가갔다. 커튼 뒤에 숨어있던 자들까지도 객실로 기어 나왔다. 떠들썩하게 얘기하는 소리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샴페인을 내오라는 소리까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잔을 부딪히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그들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존재는 고사하고 그녀가 이 야회의 주인공이라는 것조차 거의 잊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들은 거의 동시에 공작이 방금 그녀에게 총언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자 사건은 아까보다 세갑절이나 더 미치광이 같은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발전해갔다. 토스키는 크게 놀라 그저 어깨를 움츠리고 있을 뿐이었다. 제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오직 그 한 사람뿐이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테이블 주위로 몰려와 서로 비비적대고 있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머리가 돌아버린 것은 바로 이 순간부터라고 나중에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 한참 동안 깜짝 놀란 것 같은
어쩐지 기묘한 눈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녀는 갑자기 공작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눈살을 잔뜩 찌푸리면서 뚫어지도록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의 일이었다. 어쩌면 그녀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이 농담이나 비웃음처럼 여겨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작의 태도는 이내 그녀의 의혹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곧 다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미소를 지었는가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럼 정말로 공작 부인이 되는 거죠. 그녀는 비웃는 것처럼 혼자 중얼거리고는 다리아 알렉세예브나가 눈에 띄자 갑자기 소리를 내어 웃기 시작했다. 정말 뜻밖의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나는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두커니 서 계시게. 자, 자리에들 앉으세요. 그리고 나와 공작을 축하해 주세요. 아참, 누군가가 샴페인을 내오라고 하셨죠. 카차, 파샤. 그녀는 갑자기 문간에 서 있는 하녀들을 발견했다. 이리 와. 난 시집을 가는 거야. 들었겠지. 공작한테 말이야. 저분은 미시킨이라는 공작이신데 150만 루블이나 되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계셔. 나를 아내로 삼겠다는 거야. 제발 그렇게 좀 하세요. 또 그럴 때도 되었어요. 모처럼의 복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이 뜻밖의 사건에 크게 동요된 다리아 알렉세예브나는 크게 소리쳤다. 자, 내 곁에 와서 앉으세요, 공작.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말을 이었다. 아, 저기 술을 가져오는군요. 여러분, 축배를 들어주세요. 브라보!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쳤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술 있는 쪽으로 모여들었다. 로고진의 일당도 거의 모두 그 속에 끼어 있었다. 그러나 왁자하게 떠들고 또 떠들려고 하면서도 그들의 대부분은 상황의 괴이함과 함께 무대 장치가 일변한 것을 짐작했다. 개 중에는 어리둥절하여 일이 의심스럽게 되어가는 낌새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도 대부분의 손님들은 이런 일은 흔한 일로서 공작이 얼토당토하는 여자와 결혼을 한다든가 집시 여자를 얻는다든가 하는 일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느니 어쩌니 하고 서로들 수근거렸다. 로고진은 얼어붙은 듯이 꼼짝 않고 서서 미심쩍은 듯한 미소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이런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봐 공작, 정신 차리게. 장군은 곁으로 다가와 공작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면서 두려운 나머지 속삭였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그것을 알아채고 깔깔 웃어댔다. 아니에요, 장군. 나는 이제 공작 부인이에요. 아시겠어요? 공작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제 나도 어디를 가나 당신의 부인과 나란히 앉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남편을 가지는 건 이익이죠. 150만 루블에다가 공작, 게다가 또 백치인 모양이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겠어요. 이제부턴 진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걸음 늦었어요, 로고진. 그 돈꾸러미는 도로 가져가세요. 나는 공작과 결혼해서 당신보다 더 부자가 될 것이니까요. 그러나 로고진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깨달았다.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고뇌의 빛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는 손뼉을 쳤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는 침통한 신음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녀에게서 손을 떼라. 그는 공작에게 소리쳤다. 주위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정작 손을 떼야 할 사람은 당신이잖아요. 다리아 알렉세예브나가 의기양양하게 얼른 말꼬리를 잡았다. 돈을 테이블 위에 마구 던지고 마치 무식한 농꾼 같잖아요. 당신은 행패를 부리러 나타났지만 공작은 그녀를 아내로 삼기 위해 오신 거예요. 나도 그녀를 아내로 삼겠다. 지금 당장에. 무엇이나 원하는 건 지금 당장에 뭐든 주겠다. 이건 꼭 선술집에서나 볼 수 있는 주종뱅이로군. 당신 같은 사람은 내쫓아야 해요. 다리아 알렉세예브나는 분연히 대들었다. 웃음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다. 저 공작,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공작에게 말했다. 저것 보세요. 무식한 농꾼이 당신의 새색시를 놓고 흥정하고 있군요.
저 사람은 지금 취해 있습니다. 공작은 말했다. 저 사람은 당신을 몹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당신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기 색시가 하마터면 로고진과 달아날 뻔했다는 것을. 그것은 당신이 열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당신은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마치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 당신 아내는 토스키의 첩노릇을 하던 여자라는 말을 듣더라도 당신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토스키에게 매여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그럼 절대로 탓하지 않으시겠어요?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을까요? 일생을 두고 그렇지 않겠다는 장담은 않는 것이 좋을 거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공작은 가엾어하는 듯한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당신의 승낙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광을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인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이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내 표현이 우스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 자신이 우스꽝스러웠겠죠. 그러나 나는 영광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나는 내가 한 말이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금방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자신을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당신은 틀림없이 그런 짓을 한 자기 자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의 생애가 이미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로고진이 당신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리고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가 당신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다지 대수로운 일이 못 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항상 그런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하신 행위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로고진과 함께 가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당신의 병적인 발작 때문입니다. 지금도 역시 당신은 그러한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설사 내일 당신이 세탁부가 될지라도 로고진 같은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긍지가 있는 분입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그러나 당신은 너무나 불행하여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여러 가지로 친절히 보살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내가 당신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까 당신의 사진을 보았는데 마치 친숙한 얼굴을 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곧 당신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평생 당신을 존경하겠습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자 공작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붉히며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직도 순진한 푸치스 인마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어뜨리고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토스키는 속으로 백지지만 아첨이 첫째라는 것만은 알고 있군. 이것도 타고난 재질이겠지 하고 생각했다. 공작은 또 한쪽 구석에서 자기를 불살라버리기라도 할 듯한 반짝거리는 가냐의 시선을 느꼈다. 어쩌면 저렇게 착한 분이 다 있을까?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완전히 감격한 얼굴로 외쳤다. 교양은 있지만 구원은 받지 못할 사내로군. 장군은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토스키는 모자를 집어들고 살그머니 빠져나가려고 일어설 채비를 했다. 그는 장군에게 같이 자리를 뜨자고 눈짓을 했다. 고마워요, 공작. 여태까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입을 열었다. 나는 그저 흥정의 대상이 되어 왔을 뿐 점잖은 사람에게서 청혼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들으셨어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지금 공작이 하신 말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무례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로고진, 댁은 떠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기야 떠나버릴 리도 없겠지만 어쩌면 나는 당신과 함께 떠나게 될는지도 모르니까요. 나를 어디로 데려갈 생각이에요? 예카체린고프로. 레베제프가 한쪽 구석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로고진은 자기의 귀가 믿기지 않는 듯 그저 몸을 떨 뿐 눈만 크게 뜨고 있었다. 그는 마치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완전히 감각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봐요. 정말 발작이라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정신이 돈 건 아니에요. 다리아 알렉세예브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럼 당신은 모든 걸 정말로 알고 있었던 건가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깔깔대면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도련님을 망쳐놓다뇨. 그런 짓은 아파나시 이바노비치에게나 어울리는 일이에요. 저 사람은 어린애를 특히 좋아하니까. 자, 로고진, 가요. 그 돈꾸러미를 챙기세요. 당신이 나와 결혼할 마음이더라도 좋아요. 아무튼 돈은 이리 주세요. 어쩌면 나는 당신과 부부가 되지 않을는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은 내가 결혼을 거절하면 이내 돈뭉치가 자기 손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어림도 없어요. 나는 파렴치한 여자예요. 나는 토스키의 첩이었어요. 공작,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아니라 아글라야 예판치나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페르드 이시첸코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 거예요. 당신은 조금도 두렵지 않으시겠지만 난 당신을 망쳐놓고 나중에 책망을 듣는 것이 두려워요.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영광을 준다고 말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라면 토스키 씨가 잘 알고 있어요. 가냐, 당신은 아글라야 예판치나를 잘못 봤어요. 당신은 그걸 아세요. 당신이 흥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당신과 결혼했을 거예요. 당신들은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여자건 부정한 여자건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얽히고 말아요. 어머, 저 장군 좀 보세요.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소돔의 거리다. 소돔의 거리다. 장군은 연방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되뇌었다. 그리고 그도 소파에서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앞뒤를 잇고 있는 것 같았다. 설마 그럴 수가. 공작은 두 손을 움켜쥐면서 신음하듯 말했다.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어쩌면 나는 교만한 여자인지도 몰라요. 물론 수치를 모르는 여자예요. 아까 당신은 나를 완벽한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100만 루블과 자기를 짓밟고 빈민굴로 기어들어가는데 완벽한 인간이 다 뭐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당신의 부인이 될 수 있겠어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나는 이렇게 100만 루블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가냐와의 결혼, 아니 당신의 그 7만 5천 루블과의 결혼을 내가 행복하게 여기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 7만 5천 루블은 당신이 도로 가지세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10만 루블까지 내놓지 못하신 것을 보면 로고진 쪽이 배짱이 더 큰 셈이에요. 그건 그렇고 가냐는 내가 위로해 주겠어요.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무튼 나는 이젠 좀 멋대로 놀아보고 싶어요. 어차피 나는 거리의 여자니까. 10년이나 감옥에 들어앉아 있었는데 이제야 내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있죠, 로고진? 채비를 하지 않고. 자, 가요. 로고진은 너무나 기뻐 어쩔 줄을 모르고 외쳤다. 어이, 여보게들. 모두 술이야. 우후. 술을 들도록 하세요. 나도 마시겠으니. 그리고 음악은 있고 말고 있어. 다가가지 마. 다리아 알렉세예브나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그는 격노하여 소리쳤다. 내 여자야.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여왕이야. 끝장이야. 그는 기쁨을 어쩌지 못하고 사뭇 헐떡거렸다. 그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주위를 돌면서 아무에게나 닥치는 대로 가까이 오지 마 하고 외쳤다. 그의 일당은 어느새 모두 객실 안으로 몰려들어와 술을 마시기도 하고 고함을 치기도 하고 큰소리로 웃기도 하면서 완전히 흥분된 거리낌 없는 기분이 되어 있었다. 페르드 이시첸코는 그들 축에 끼려고 궁리하기 시작했다.
장군과 토스키는 한시 앞이 자취를 감추려고 또다시 몸을 들썩였다. 가냐도 역시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으나 눈앞에 벌어지는 괴이한 구경거리에서 아무래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양 그냥 묵묵히 버티고 서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마. 로고진은 연방 고함을 쳤다. 왜 그렇게 고함을 치는 거예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그를 향해 깔깔거렸다. 아직도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니까 만일 그럴 생각이라면 당장에 당신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아, 아직 당신한테서 돈을 받지 않았군요. 저기에 그대로 있어요. 저것을 이리 주세요. 꾸러미째로 그냥. 이 속에 10만 루블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다 뭐람. 아니, 왜 그러죠? 다리아 알렉세예브나. 그럼 내가 이 사람의 일생을 망쳐놓아야 옳단 말인가요? 그녀는 공작을 가리켰다. 그리고 아직도 유모가 필요한 이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저기 있는 장군이 이 사람의 유모가 될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공작에게 달라붙어 있지 않아요. 보세요. 공작, 당신의 색시는 이렇게 돈을 받았어요. 방탕한 여자여서. 그런데도 당신은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아니, 어째서 울고 계세요? 뭐가 괴로우신가요? 자, 웃으세요. 나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녀 자신의 볼에도 두 줄의 눈물이 번쩍이고 있었다.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릴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고쳐 생각하는 편이 좋아요. 그런데 어째서 모두들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 카차도 울고 있군. 카차, 뭐가 슬퍼서 울지? 나는 말야, 너와 파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남겨두었어. 그렇게 하도록 벌써 일러놓았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만 해. 너같이 착한 처녀한테 이런 방탕한 여자의 시중을 들게 했어야 되겠니? 공작, 이렇게 되는 편이 차라리 좋을 거예요. 결혼해봐야 머지않아 당신은 나를 경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행복이고 무엇이고 있을 수 없을 테니까요. 아니, 맹세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믿지 않으니까. 틀림없이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 되고 말 거예요. 아니, 차라리 깨끗이 헤어지기로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공상가니까 나중에 무슨 짓을 할는지 몰라요.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당신의 말이 옳아요. 저 사람의 신세를 지며 5년 동안 시골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무렵 나는 곧잘 당신 같은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보곤 했었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끝없는 공상을 되풀이하곤 할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땐 정직하고 선량하고 친절한 그리고 어딘가 조금 어리석은 것 같은 사람을 상상하곤 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당신에게는 죄가 없어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주 그런 공상에 시달려 나중에는 정신 이상이라도 일으킬 만큼 괴로워한 적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찾아와서 1년에 2달씩 묵으면서 나에게 더럽고 수치스럽고 화가 나는 음탕한 짓을 하고 돌아가곤 했어요. 나는 여러 차례 연못에 몸을 던지려고 했지만 미련 때문에 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자, 이제 로고진, 채비가 다 됐나요? 됐고 말고 다가가지 마. 채비는 됐어. 몇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트로이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울을 많이 단 것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돈꾸러미를 들었다. 가냐, 한 가지 좋은 생각이 있어요. 당신에게 상을 주고 싶어요. 아무리 못하더라도 모두 잃어버리면 가엾으니까. 로고진, 이 사람이 삼루브를 보고 바실리에프 섬까지 기어갈 수 있을까요? 기어가지 않고. 그럼 알겠어요. 가냐,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맘성을 한번 보고 싶어요. 당신은 3달 동안이나 줄곧 나를 괴롭혀왔으니까 이번엔 나의 차례예요. 이 꾸러미가 보이죠? 이 속에 10만 루블이 들어있어요. 지금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꾸러미를 벽난로의 불 속에 던지겠어요. 이 자리에 이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불이 이 꾸러미에 온통 붙기 시작하거든 난로 속에 손을 넣으세요. 단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소매를 걷고 불 속에서 꾸러미를 집어내는 거예요. 만일 집어내면 그것은 당신 거예요. 10만 루블이 모두 당신 것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에 약간의 화상쯤은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10만 루블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보고 싶어요. 내 돈을 갖기 위해 당신이 불 속에 손을 넣는 것을. 꾸러미가 당신 것이 된다는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에요. 손을 넣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자, 비키세요. 모두들 비키세요. 내 돈이에요. 내가 하룻밤에 로고진에게서 받은 돈이에요. 로고진, 내 돈이죠. 당신 거야. 그럼 당신 거고 말고 여왕님. 자, 그럼 모두 비키세요. 내 맘대로 하겠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페르디 이시첸코, 불이 활활 타게 하세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손이 올라가지 않는군요. 아연실색한 페르디 이시첸코가 대답했다. 에잇 하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외치고 나서 부젓가락을 들어 불길도 없이 타고 있던 두개비의 장작을 괴어 놓았다. 그리고 불길이 확 타오르자마자 그 위에다 꾸러미를 던졌다. 주위에서 외침 소리가 들렸다. 어떤 사람들은 성호를 긋기까지 했다. 미쳤어. 미친 거야. 하는 외침이 둘레에서 일어났다. 묶어놓지 않아도 괜찮을까? 장군이 푸치스인에게 속삭였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부르러 내보내든가. 미쳤잖아. 미쳤어. 미쳤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광기가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한 꾸러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푸치스인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떨면서 장군에게 속삭였다. 미쳐버렸지. 미쳐버렸단 말이야. 장군은 토스키에게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요. 저 사람은 다채로운 여자라고. 역시 굉장히 창백해진 아파나시 이바노비치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아무튼 돈이 10만 루블이나 되는데. 큰일이다. 큰일이다. 둘레에서 외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모두들 난로 주위에 모여들어 들여다보려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면서 고함을 치고 있었다. 개중에는 남의 머리 너머로 들여다보려고 의자 위에 뛰어 올라가는 자도 있었다. 다리아 알렉세예브나는 옆방으로 달려나가 겁에 질린 얼굴로 카차와 파샤에게 무엇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독일 미인도 도망쳐버렸다. 마님, 요왕님, 전능하신 여신이여. 레베제프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주위를 엎드려서 기어다녔다. 그리고 벽난로 쪽으로 두 손을 내밀면서 울부짖었다. 10만 루블입니다. 10만 루블이에요. 나는 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 눈앞에서 꾸렸습니다. 마님, 자비로우신 마님, 제발 부탁입니다. 나에게 벽난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온몸을 그 속에 넣어 보이겠습니다. 이 허연 머리를 온통 불 속에 넣겠습니다. 안준뱅이 마누라의 자식이 13, 모두 고아입니다. 지난주에 아버지를 물었습니다. 줄임배를 안고 울고 있습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이렇게 아우성치면서 그는 벽난로 속으로 기어들어가려 했다. 비켜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외치고 그를 떼밀었다. 다들 뒤로 물러가 주세요. 가냐, 뭘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죠. 부끄러울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손을 넣으세요. 당신의 복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은 가냐는 이 뜻하지 않은 최후의 고문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들 두 사람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갈라져 있었으므로 그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 세 발짝 간격을 두고 서로 마주서게 되었다. 그녀는 벽난로 바로 옆에 서서 불처럼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응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연미복에 모자와 장갑을 손에 든 가냐는 팔짱을 끼고 타오르는 불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대답도 없이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새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에는 이성을 잃은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분명히 그는 불길이 날름거리는 꾸러미에서 그 눈을 뗄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싹 돋오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 고문을 끝까지 참아내야겠다고 맹세라도 한 듯이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마가 지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돈꾸러미를 집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어머나, 모두 타버리잖아요. 나중에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려고 그래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외쳤다. 나중에 원통에서 목을 매려고 그래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두개비의 장작 사이에서 확 타올랐던 불길은 돈뭉치가 떨어져 그 위에 얹히자 잠시 꺼지는 듯했다. 그러나 조그만 파란 불길이 밑에서 일어나 위에 있던 장작개비 모서리에 올라붙었다. 이윽고 가느다랗고 긴 불길은 꾸러미를 핥기 시작했고 다시 종이의 네 귀퉁이에 붙어서 위로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꾸러미 전체가 벽난로 속에서 확 타올랐다. 일동은 저도 모르게 앗하고 소리를 쳤다. 마님. 레베제프가 여전히 우는 소리를 하면서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했으나 로고진이 그를 끌어당겨 다시 뒤로 밀쳐버렸다. 로고진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덩어리로 변한 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넋을 잃고 있었다. 그는 제7의 천국에 있는 것 같았다. 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여왕이다. 그는 주위의 사람을 닥치는 대로 붙잡고는 이렇게 줄곧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하는 식이다. 그는 앞뒤를 읽고 외쳤다. 그래, 이런 짓을 할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 누가 있어? 응? 공작은 슬픈 듯이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촛누불만 준대도 나 같으면 이빨로 물어내 보이겠다. 페르드 이시첸코가 말했다. 이빨로 물어내는 것 좀 나도 할 수 있어. 무서운 절망에 빠져있던 주먹씨는 맨 뒤에서 이를 갈았다. 제기랄, 탄다. 다 타버린다. 그는 불길을 보고 외쳤다. 탄다. 탄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벽난로 쪽으로 몸을 내밀면서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가냐? 점잔을 뺄 것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기어들어가. 페르드 이시첸코는 미친 듯이 가냐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소매를 끌어당기면서 울부짖었다. 기어들어가란 말이야. 허세를 부리지 말고. 다 타버리잖아. 이런 망할 녀석 좀 보게. 가냐는 힘껏 페르드 이시첸코를 떼밀고는 획 돌아서서 문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채 두 걸음도 떼놓기 전에 그는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기절했다. 주위에서 외침이 일어났다. 마님, 다 타버립니다. 레베제프가 비명을 울렸다. 어물어물하는 새에 다 타버리고 만다. 사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카차, 파샤, 저 사람에게 물을, 그리고 알코올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큰 소리로 명령하고 나서 부젓가락을 들어 꾸러미를 끄집어냈다. 겉종이는 거의 다 타 있었으나 알맹이에는 불길이 닿지 않았음이 곧 밝혀졌다. 돈은 신문지로 3겹이나 쌓여 있었으므로 조금도 상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촛누불쯤은 조금 상했을는지도 모르지만 나머지는 모두 괜찮아요. 레베제프는 감동해서 외쳤다. 이것은 모두 저 사람 거예요. 이 꾸러미는 모두 저 사람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꾸러미를 가냐의 곁에 놓으면서 단호히 말했다. 역시 끄집어내러 가지 않고 참아냈어요. 즉 아직도 자존심이 근육보다는 강하다는 거겠죠. 염려할 건 없어요. 곧 정신이 들 테니까. 만일 기절하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나에게 칼부림을 하려 달려들었을 거예요. 다리아 알렉세예브나, 카차, 파샤, 그리고 로고진, 아시겠어요? 이 꾸러미는 이 사람 거예요. 가네치카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상금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다음엔 어떻게 되건 아랑곳 없어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전해주세요. 저 사람 곁에 놓아두세요. 로고진, 자, 떠나요. 안녕히 계세요, 공작. 나는 난생 처음으로 참된 인간을 보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고마웠어요. 로고진 일당은 로고진과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뒤를 따라 왁자지껄 떠들어대면서 몇 개의 방을 거쳐서 출구 쪽으로 달려나갔다. 홀에서 하녀들이 그녀에게 털가죽 외투를 건넸다. 식모인 마르파도 부엌에서 달려나왔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그들에게 돌아가면서 키스를 했다. 그런데 마님, 정말로 저희들을 버리시는 건가요?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더욱이 그것도 하필이면 충명일인 경사스런 날에. 울어서 눈이 부은 처녀들은 그녀의 손에 키스를 하면서 물었다. 거리로 나가는 거야, 카차. 너도 들었지? 거기가 나에게 어울리는 장소야. 세탁부라도 되겠어. 아무튼 이제 아파나시 이바노비치와는 더 이상 같이 있지 않겠어.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전해다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나쁘게만 생각지 말아다오. 공작은 현관 쪽을 향해 손살같이 달려나갔다. 현관 앞 차도에서는 로고진의 일당들이 방울을 단 4대의 트로이카에 갈라타고 있었다. 공작이 층층대를 다 내려가기 전에 장군은 얼른 그를 따라가 붙들었다. 이봐, 공작. 정신 차리게. 그는 상대방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내버려둬. 저런 여자를 가지고 뭘 그래. 이건 아버지로서 하는 말이야. 공작은 힐끗 그의 얼굴을 바라다 보았다. 그리고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밑으로 달려 내려갔다. 장군은 막 트로이카가 미끄러져 간 현관 앞 차도에서 공작이 첫 번째 얻어걸린 쌍마차를 잡아타고 예카체린 고프로 저 트로이카 뒤를 쫓아가죠 하고 외치는 것을 어둠 속에서 보았다. 이윽고 장군의 잿빛 준마가 달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희망과 계획과 또한 가지고 올 것을 잊지 않았던 아까의 그 진주를 지닌 장군은 마차 속에 앉아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의 뇌리 속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매혹적인 모습이 두어 번 떠올랐다. 장군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참으로 아깝다. 파멸한 여자다. 미친 여자다. 자, 그리고 보면 이제 공작에게 필요한 것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아니로구나. 이와 비슷한 교훈적인 전별의 말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손님 중 2사람 사이에 교환되고 있었다. 둘은 잠깐 동안 걸어서 가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이와 비슷한 일이 일본 사람들 사이에 곧잘 있다더군요. 이반 페트로비치 프치스인이 말했다. 모욕을 당한 사람이 모욕을 준 사람에게 가서 너는 나에게 모욕을 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눈앞에서 배를 가르겠다 하고 말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상대방의 눈앞에서 자기 배를 가르고는 마치 그곳으로 복수가 된 듯한 기분이 되어 완전히 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별난 복수도 다 있어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그럼 당신은 여기에 그와 비슷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튼 당신은 아주 재치 있는, 재미있는 비교를 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반 페트로비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도 인정하겠죠. 내 힘에 겨운 짓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 당신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은 그 여자에게 아주 훌륭한 자질이, 빛나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아까 내가 그 소돔의 거리 같은 곳에 그대로 눌러 있었다면 나는 그 여자에게 외쳤을는지 몰라요. 그 여자가 나에게 퍼부은 여러 가지 비난에 대한 가장 훌륭한 변명은 그 여자 자신에게 이 모든 원인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이고 뭐고 죄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 여자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내가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보란 말이에요. 그 무식한 친구 로고진이란 자가 10만 루블이란 큰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설사 오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죄다 꿈 같고 로맨틱하고 부도덕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 대신 다채롭고 독창적이었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만한 성질과 그만한 미모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내가 그만큼 정성을 들여 교육시켰던 것도 지금에 와선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겁니다. 갈리지 않는 다이아몬드. 나는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2편 1. 이 이야기의 1편에서 종결지어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야외에서 일어난 괴이한 사건이 있고 난 이틀 뒤
공작은 뜻하지 않은 유산 상속에 대한 일로 급히 모스크바로 떠났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데에는 그 외에도 반드시 무슨 다른 까닭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또 공작이 페테르부르크를 떠나 모스크바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취한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리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공작은 6달 동안 페테르부르크를 떠나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의 운명에 많든 적든 흥미를 가져야 할 사람조차도 아주 조금밖에 알 수가 없었다. 물론 개 중에는 아주 드물기는 했지만 어떤 풍문을 전해 들은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풍문이라는 것은 대부분 괴이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언제나 거의 서로 모순되는 것이었다. 누구보다도 공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출발에 앞서 미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났던 옛반친 시댁 가족들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장군은 그때 몇 차례 그와 만나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상의했다. 그런데 옛반친 자신은 그와 만났더라도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처음 얼마간은, 즉 공작이 떠난 후 약 1달가량 옛반친 씨네 집에서는 절대로 그의 얘기를 짓거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오직 한 사람, 장군 부인인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처음으로 자기는 공작이라는 사람을 잘못 보았다라는 의견을 말했으며 그러고 난 2, 3일 뒤에는 공작의 이름을 입에 담지는 않고 그저 은근히 내 생애에서 가장 큰 특징은 언제나 사람을 잘못 보는 점이야 하고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흘쯤 지나 무슨 일 때문인지 딸들에게 화를 낼 때 이젠 사람들을 잘못 보지는 않겠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하고 선언하는 투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이 집안에는 그 어떤 불쾌한 기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인가 답답한, 긴장된, 개운치 않은 것이 있는 듯 했으며 그것이 그 어떤 말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찡찡한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장군은 밤낮으로 일에 쫓기고 있었다. 그가 이처럼 바쁘게 사무가처럼 일을 본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집안 식구들도 그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옛반친 씨의 딸들도 또는 그녀들 사이에서도 무엇인가를 말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저희들끼리도 지나치게 말이 없었던 탓인지도 모른다. 딸들은 오만하고 자존심이 강해 이따금 저희들끼리도 서로 부끄러워할 적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슬쩍 한번 보기만 해도 서로의 마음속을 환히 알아채는 사이였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만일 여기에 제3자로서의 관찰자가 있었다면 오직 한 가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앞에서 서술한 약간의 자료로 미루어 보아 공작은 딱 한 번, 그것도 잠시 동안 얼굴을 내밀었을 뿐이었지만 그래도 역시 예판진 씨 가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놓고 갔다. 어쩌면 그것은 공작의 엉뚱한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인상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깊은 인상을 남겨놓은 것만은 사실이다. 한간에 퍼졌던 소문들도 차차 불분명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한때는 이런 소문이 떠돌기도 했었다. 어떤 바보 같은 공작이 뜻하지 않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파리의 샤토드 플레르의 유명한 캉캉춘 무희와 결혼했다는 소문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 유산을 상속받은 것은 어떤 장군이다. 그리고 러시아에 들른 유명한 프랑스의 캉캉춤의 무희와 결혼했다는 것은 억만장자인 러시아의 상인으로 결혼식 자리에서 술이 취해 그저 허세를 부리느라고 최근에 할증금부 공제로 꼭 70만 루블을 촛불에 태워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들은 곧 사라져버렸는데 거기에는 주위의 사정도 크게 관계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이 사건에 관해서 몇 마디나마 짓거릴 수 있었던 자들이 여럿 끼어있는 로고진의 일당은 예카체린고프의 정거장에서 한바탕 큰 술판을 벌인 뒤 꼭 일주일 만에 로고진 자신의 지휘하에 대거 모스크바로 떠나간 것이다. 예카체린고프에서 벌어졌던 술판에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도 자리를 함께 했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해 예카체린고프에서 그런 일이 있던 이튿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도망쳐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뒤 그녀도 모스크바로 떠난 듯한 사실을 마침내 알아냈다는 것 등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로고진이 모스크바로 떠났다는 것에는 이러한 소문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데가 있었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이볼기는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었는데 그에 관해서도 또한 여러 가지 풍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하나의 사정이 생겨 그에 대한 모든 악평은 차차 가라앉았고 마침내는 아주 사라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는 중병에 걸려 사교계뿐 아니라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한 달 가까이 앓고 나서 겨우 건강을 회복하기는 했으나 그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주식회사의 일을 완전히 그만두어 다른 사람이 곧 그의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옛반친 장군의 집에도 그는 전혀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때문에 장군에게도 다른 관리가 다니게 되었다. 가브릴라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가 그 사건 때문에 몹시 풀이 죽어 밖에 나다니기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병에 걸려 나중에는 신경성 정신병에 빠지기까지 했고 곧잘 무슨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는 벌컥 화를 내곤 하는 것이었다.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브나는 이해 겨울에 푸치스인에게 시집을 갔다. 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결혼에 대해 가냐가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남의 조력이나 간호를 받아야 할 처지에 빠지게 된 사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말해두자면 예판친 씨의 집에서는 마치 그런 인간은 자기 집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가냐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화제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집 사람들은 모두 그에 관한 아주 흥미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빨리 알아냈다. 즉 그의 운명이 결정된 그날 저녁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야회에서 그 불쾌한 일이 있은 뒤 가냐는 집에 돌아왔어도 자리에 들지 않고 열병에 걸린 것처럼 초조하게 공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카체린코프에 갔던 공작은 새벽 5시가 지나서야 집에 돌아왔다. 가냐는 곧 공작의 방으로 들어가서 검게 탄 종이꾸러미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가 기절해서 쓰러졌을 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선물한 10만 루블이었다. 그는 이 선물을 기회가 있는 대로 곧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게 돌려주라고 공작에게 간청을 했던 것이다. 공작의 방에 들어갈 때의 가냐는 저기에 찬 거의 절망적인 기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양해가 성립될 만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모양으로 그는 공작의 방에 2시간이나 눌러앉은 채 줄곧 흐느껴 울고 있었다. 헤어질 때 둘이는 이미 벗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다. 옛반친 시댁 식구들의 귀에 들어온 이 풍문은 나중에 아주 완전한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이런 성질의 풍문이 그처럼 빨리 사람들의 귀에 들어와 알려진다는 것은 물론 이상야릇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이를테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야외에서 일어난 일들만 해도 바로 그 이튿날로 그것도 아주 소상하게 옛반친 시댁에 알려졌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에 대한 소식은 어쩌면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가 이 집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무슨 까닭인지 갑작스레 예판친 씨의 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를 놀라게 할 만큼 그녀들과 너무나 급속히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판친 시댁 식구들과 가까이 사귈 필요성을 느끼기는 했지만 자기 오빠의 얘기는 좀처럼 하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비록 자기 오빠를 내쫓다시피 한 짓과 교제는 하고 있을지언정 그녀도 역시 그녀 나름으로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다. 예판친 씨의 딸들과는 그전부터 아는 사이였으나 별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그녀는 거의 객실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뒷문으로 출입했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의 어머니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를 매우 존경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에나 요즘에나 그녀를 초대한 일은 없었다. 그녀는 한편 놀라고 한편 역정을 내며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와의 교제를 딸들의 변덕과 곤세욕으로 돌리고 더 이상 나에게 반항할 구실이 없으니까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는 결혼 전에나 결혼 후에나 여전히 그녀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공작이 떠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예판친 장군 부인은 벨로콘스카야 노공작 부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노공작 부인은 출가한 자기 맏딸을 찾아가기 위해 2주일 전에 모스크바에 가 있었던 것이다. 이 편지는 예판친 장군 부인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 딸들에게는 물론 이반 페도로비치에게조차 말 한마디 하지 않았으나 그 편지 때문에 그녀가 몹시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일로 미루어 집안 식구들은 알아채고 있었다. 그녀는 곧잘 딸들을 붙잡고는 이상한 어조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그녀는 무엇인가를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같았다. 편지를 받은 날 그녀는 세 딸들을 전에 없이 부드럽게 대했고 아글라야와 아젤라이다에게는 키스까지 했다. 부인은 딸들에게 무엇인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았으나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딸들도 알 수 없었다. 꼬박 한 달 동안 퉁명스럽게 대하고만 있던 이반 표도로비치에게까지도 그녀는 갑자기 너그러워졌다. 그러나 물론 바로 그 이튿날 그녀는 자기가 어제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에 화를 내고 점심 전에 벌써 식구들과 말다툼을 했으나 저녁에는 다시 명랑해졌다. 아무튼 이 한 주일 동안 그녀는 밝은 기분으로 지냈다. 이런 일은 좀처럼 없던 것이었다. 그러나 또 일주일 후에 벨로콘스카야 부인으로부터 2번째 편지가 왔는데 이번에는 식구들에게 편지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거창하게 벨로콘스카야 할머니가 그 괴짜 할머니가 공작에 대해 지극히 재미있는 소식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모스크바에서 공작을 찾아내어 그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알아본 끝에 무엇인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알아냈다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공작 자신도 그녀에게 찾아갔고 그것이 그녀에게 예사롭지 않은 인상을 준 모양이라고 했다. 그것은 할머니가 그 사람에게 매일 1시부터 2시 사이에 그의 방문을 허용했고 그 사람도 날마다 그녀를 방문하곤 하지만 아직까지 실증을 내지 않고 찾아다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능히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장군 부인은 다시 덧붙였다. 공작은 할머니의 소개로 두서너 곳의 명문 가정에 드나들게 되었고 게다가 집에 틀어박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백지처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이와 같은 공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딸들은 어머니가 아직도 그 편지에 대해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을 이내 알아챘다. 어쩌면 그녀들은 이것을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에게서 알아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공작의 동정이나 공작이 모스크바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푸치스인이 알고 있는 것은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 수 있었고 또 물론 실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푸치스인은 다른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는 실제적인 면에서는 지극히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물론 바르바라에게만은 죄다 알렸을 것이다. 장군 부인은 이내 그것 때문에 전보다도 한층 더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를 싫어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침묵의 얼음은 깨어지고 말았다. 이때부터 공작에 대한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판친 씨의 집에 남겨놓고 갔던 그 깊은 인상과 큰 관심이 더욱 명백히 그 본성을 드러낸 것이었다. 장군 부인은 모스크바에서 전해온 소식이 딸들에게 너무나 큰 인상을 준 데 대해 적잖이 놀랐다. 한편 딸들도 또 어머니의 태도에 놀라고 있었다. 그것은 장군 부인이 내 생애에서 가장 큰 특징은 언제나 사람을 잘못 보는 것이라고 거창하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스크바에 있는 세력가인 벨로콘스카야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공작을 잘 살펴달라고 부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할머니는 경우에 따라서 어찌나 굶든지 이런 사람에게 그런 일을 부탁하려면 부처님에게 치성을 드리듯이 수없이 되풀이해서 부탁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침묵의 얼음이 깨어지고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곧 장군도 서둘러 말문을 열었다. 그도 사건의 추이를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만 사건의 사무적인 면만 보고했을 뿐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공작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믿을 만한 인사들에게 공작과 특히 그의 후견인이 살라스킨의 동정을 주시하도록 의뢰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풍문이 사실이지만 유사는 처음에 떠들썩하게 오가던 풍문처럼 막대한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그 재정은 몹시 복잡했다. 부채가 나오는가 하면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돈을 뜯어내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공작은 친구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비사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좋아. 하고 장군은 침묵의 얼음이 깨어진 지금 진심에서 우러난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약간 백지 같은 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쓸모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공작은 그때 백지 같은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를테면 죽은 상인의 채권자라는 자들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수상한 증서를 들고 왔을 뿐만 아니라 개중에는 공작에 대한 소문을 얻어듣고 아무런 증서도 없이 맨손으로 찾아오는 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채권자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친구들이 아무리 충고해도 공작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상당한 만족을 주었다. 그것은 그들 중에 일부가 정말 공경에 빠져 있음을 공작이 알았기 때문이었다. 장군 부인이 그것에 대답하여 자기도 벨로콘스카야 부인에게서 그와 비슷한 편지를 받았는데 어리석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백지를 고치는 약은 없는 모양이야 하고 날카롭게 덧붙였다. 그러나 그 얼굴 표정에는 오히려 공작의 그러한 백지짓을 만족하게 여기는 빛이 있었다. 여기서 장군이 알아챈 것은 그의 아내가 공작에게 마치 친자식에게 가지는 것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갑자기 아글라야에게 몹시 상냥해졌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이반 펴도로비치는 잠시 동안 지극히 사무적인 위험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쾌한 기분도 역시 오래 계속되진 않았다. 겨우 2주일쯤 지났을 무렵 갑자기 사태가 일변해버렸다. 장군 부인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게 되었고 공작은 몇 번이나 어깨를 움츠렸으며 또다시 침묵의 얼음에 갇히고 말았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2주일 전에 그는 어떤 보고를 몰래 받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짤막한 것이어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대신 정확한 정보였다. 그것에 의하면 처음 모스크바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나 곧 또 모스크바에서 로고진에게 발견되었고 그 뒤 다시 어디론지 도망쳤다가 또다시 로고진에게 탐색되어 붙들린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결국은 그와 결혼하기로 굳은 언약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뒤 불과 2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장군은 갑자기 또 하나의 정보를 입수했다. 즉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결혼식을 목전에 두고 3번째 도망을 쳤는데 이번에는 어딘지 시골로 행방을 감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시킨 공작도 모든 일을 살라스킨에게 맡기고 모스크바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었다. 그 여자와 함께인지 혹은 그저 그녀의 뒤를 쫓아갔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필경 그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을 성씨군 하고 장군은 말을 맺었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도 무엇인가 불쾌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결국 공작이 떠난 후 2달이 지나자 그의 소문은 페테르부르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옛반친 신의 집의 침묵의 얼음도 다시는 깨질 줄을 몰랐다. 그러나 바르바라는 여전히 옛반친 댁딸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풍문과 정보 등의 일단 매듭을 짓기 위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기로 하겠다. 봄이 가까워지면서 옛반친 씨 집안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으므로
자기 쪽에서 소식을 전해오지도 않았고 또 전하려고 하지도 않는 공작에 대해서는 자연히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자는 말이 긴 겨울 동안 점점 확고한 계획으로 굳어져 갔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와 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을 뿐 장군에게는 물론 쓸데없는 기분 전환을 위해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었다. 이런 결정은 딸들의 집요한 주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녀들은 자기들을 외국에 보내지 않으려는 부모의 태도는 양친이 줄곧 사윗감을 고르는 데만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쩌면 양친들도 사윗감은 외국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 여름 동안의 여행은 조금도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랐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해둘 것은 전에 혼담이 오갔던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토스키와 옛반친 시댁 맏딸과의 결혼설은 완전히 틀어져 결국 정식 청혼도 있기 전에 깨져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다 할 상이나 가정 내의 싸움도 없이 공작의 출발과 함께 쌍방에서 얘기가 뚝 그쳐버렸다. 그때 장군 부인은 두 손으로 성호를 그을 만큼 기쁘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때 예판친 씨의 집안에 감돌고 있던 숨막힐 듯한 기분의 원인에는 이러한 사정도 어느 정도 작용했던 것이다. 장군은 자기의 불찰이었음을 느끼고 나쁜 결과를 한탄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오랫동안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한 재산에 그만한 수완을 가진 인간을 하고 그는 못내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토스키를 아까워했다.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토스키가 페체르부르크에 온 상류 계급의 한 프랑스 부인에게 반해 곧 결혼식을 올린 다음 먼저 파리에 갔다가 부르타뉴인지 어딘지로 떠날 것이라는 소문은 얼마 후에 장군의 귀에도 들어왔다. 프랑스 여자와 함께 우리에게서 없어지고 만다는 말인가 하고 장군은 내뱉듯이 말했다. 옛반친 시내 사람들은 초여름에 외국으로 떠날 예정으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떤 사정이 생겨 모든 것은 완전히 변경되고 말았다. 여행이 연기되어 장군과 장군 부인은 크게 기뻐했다. 모스크바에서 페체르부르크로 S공작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나 정말 지극히 훌륭한 인품으로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 왔다. 그는 진정한 마음에서 의식적으로 유익한 사업에 종사하기를 바라고 언제나 일하며 또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할 줄 아는 다시 없을 만큼 좋은 성격을 가진 이른바 현대적 활동가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함부로 나서거나 정당적인 공론에 빠지거나 자기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을 아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관청에 근무했으나 그 후로는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일에 관계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그는 몇 군데 학술단체의 유능한 회원이기도 했다. 그리고 친지인 어느 기사와 협력하여 이미 수집된 보고와 실지 답사를 기초로 계획 중인 중요한 철도 사업에 크게 이바지한 일도 있었다. 나이는 35세였다. 그는 상류 중에서도 아주 굉장한 상류 사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장군의 말을 빌린다면 훌륭하고 튼튼한 비할 수 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장군은 모종의 중대한 볼일로 자기의 소속 장관인 백작에게 갔다가 거기서 공작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공작은 일종의 독특한 호기심에서 러시아의 사업가들과는 되도록 가까이 사귀려고 하고 있었다. 세 딸 중 가운데 아젤라이다가 그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봄이 가까웠을 무렵에 공작은 자기의 사랑을 고백했다. 그는 무척 아젤라이다의 마음을 끌었고 또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역시 그가 마음에 들었다. 장군은 물론 대만족이었다. 자연히 여행은 늦추어졌다. 결혼식은 봄으로 결정되었다. 그렇지만 여행은 아젤라이다를 출가시키는 데서 오는 서운함을 메꾸기 위해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나머지 두 딸을 데리고 한두 달 예정으로 기분 전환 삼아 한여름에나 늦은 여름에 실행으로 옮길 예정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미 봄도 끝날 무렵 아젤라이다의 결혼은 약간 늦어져 한여름으로 잡혀 있었다.
S공작은 자기의 먼 친척, 그러나 그와는 아주 친근한 사이인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라돔스키라는 사람을 예판친 씨의 집에 데려왔다. 이 사람은 28세쯤에 아직 젊은 시종 무관으로 명문 출신인데다가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미남자이며 학문도 출중한 재기발랄한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정도의 굉장한 재산을 가진 눈부신 새로운 타입의 인간이었다. 이 재산이란 점에 관해서 장군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그는 곧 조사해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하기는 좀 더 잘 조사해봐야겠지만 하고 말했다. 이 젊고도 장래성 있는 시종 무관은 모스크바에 있는 벨로콘스카야 할머니의 편지에 의하면 아주 평판이 좋았다. 다만 한 가지 그에 관해 약간 신중을 요하는 세평이 있었다. 즉 이미 몇몇 여성과 관계가 있었을 뿐 아니라 불행한 소녀의 순종을 짓밟았던 일도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글라야를 한번 보자 그는 줄곧 예판친 신의 집에 들어앉아 있게 되었다. 아직 무슨 말을 했거나 암시 같은 것을 주거나 한 일은 전혀 없었지만 양치는 어떻든 차제의 외국 여행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조금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어쩌면 본인인 아글라야에게는 다른 의견이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시 무대에 나타나기 거의 직전에 일어난 일이다. 언뜻 보기에 이 무렵까지 페체르부르크에서는 불행한 공작에 대해서 깨끗이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가 만일 지금 전날의 친지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들은 마치 그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듯이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건 어찌되었든 여기에 또 하나의 사실을 독자에게 전함으로써 이 도입부를 끝맺기로 하겠다. 콜야 이볼기는 공작이 떠나고 나서도 역시 전과 같은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즉 중학교에 다니는 한편 친구인 이폴리트를 찾아가기도 하고 장군을 감시하기도 했으며 또 바르바라를 도와 심부름을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하숙인들은 곧 없어지고 말았다. 페르드 이시첸코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은 지 사흘 뒤에 어디론지 뛰쳐나가서 자취를 감춰버렸으므로 그에 관한 모든 소문도 곧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되었다. 들리는 말로는 어디선가 술만 마시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공작은 모스크바로 떠났다. 그래서 하숙인들도 끊어져 버렸다. 그 뒤 바르바라가 푸치스인과 결혼하게 되자 니나 알렉산드로브나와 가냐도 그녀와 함께 이즈마일로프 연대 지구의 푸치스인에게로 옮겨갔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이볼긴 장군에게는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즉 그는 채무 감옥에 수감당해 버렸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친구인 데이브인에 의해 감옥으로 압송되었는데 그것은 몇 차례에 걸쳐 그녀에게 건넨 2,000루블가량의 액면의 증서가 원인이었다. 이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천만 뜻밖의 일이었다. 불쌍한 장군에게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의 희생이었던 것이다. 차금 증서와 어음에 곧잘 서명하는 버릇이 있던 그는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별것 아니라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뜻밖에도 별것이 아닌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사람들을 믿는다든가 고상한 믿음의 정 같은 것은 베풀어서는 안 되겠단 말이야. 그는 채무 감옥에서 알게 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비통한 어조로 외치는 것이었다. 그는 술병을 앞에 놓고 그 카르스 공방전에 관한 에피소드와 살아 돌아온 사병에 관한 이야기 등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태평하게 지냈다. 푸치스인과 바르바라는 그곳이야말로 그가 진짜로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하고 가냐도 완전히 그것을 긍정하고 있었다. 오직 한 사람 가련한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마는 남몰래 괴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식구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기는 했지만 그리고 몸이 약해 줄곧 앓으면서도 틈만 나면 이즈마일로프 연대의 남편에게 면회를 하러 가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장군 사건 이후, 즉 누이가 시집을 가고 난 후부터 콜야는 아주 타락해버려서 집안 식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요즘에는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다.
풍문에 따르면 그는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채무 감옥에까지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도 면회하러 갔을 때 그가 없으면 곤란을 겪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집에서는 농담으로라도 그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전에는 그렇게까지 그를 엄하게 대하곤 하던 바르바라도 지금은 남동생이 여기저기로 나돌아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도 탓하지 않았다. 그런데 식구들이 크게 놀란 것은 가냐가 심기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콜야와 때때로 아주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며 심지어는 친하게 사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은 전에는 좀처럼 없었다. 그것은 여태까지 27세인 가냐가 15살 먹은 아오에게 조금도 정답게 대하지 않았을 뿐더러 식구들도 아오에 대해서는 오직 엄격하게 다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가냐는 동생에게 언제나 귀를 잡아 비튼다고 울러대고 있었으므로 콜야가 우라통을 터뜨리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젠 콜야가 가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가 되었다. 그때 그 돈을 되돌려 보낸 것이 적잖이 콜야를 놀라게 한 것 같았다. 그래서 콜야는 어지간한 일이면 형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공작이 떠나고 나서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이볼근 시댁의 사람들은 콜야가 갑자기 예판친 시댁 식구들과 가까워진 데다 아가씨들에게서 아주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바르바라도 이내 그것을 알았다. 그러나 콜야는 바르바라를 통해서 그들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된 모양이었다. 그는 차츰 예판친 씨의 집에서 귀염을 받게 되었다. 장군 부인은 처음엔 그를 아주 못마땅하게 대했으나 얼마 뒤 그의 소탈함과 아첨할 줄 모르는 성품 때문에 그를 귀여워하게 되었다. 콜야가 아첨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었다. 비록 때때로 장군 부인에게 책과 신문을 읽어주는 적이 있기는 했지만 그는 이 집 사람들과 완전히 대등하게 사귀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공손히 일을 돌봐주곤 했다. 다만 꼭 2번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와 크게 말다툼이 있었는데 당신은 전제군주다. 이제 2번 다시 이 집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하고 그때 선언한 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여성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났고 2번째는 검은 방울새를 잡으려면 1년 중 어느 때가 가장 좋은가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났었다. 참으로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말다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장군 부인은 하인에게 편지를 들려보내서 꼭 와달라고 사정을 했다. 콜야는 고집부리지 않고 곧 찾아갔다. 딱 한 사람 아글라야만은 어째서인지 언제나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고 거만스럽게 내려다보듯이 그를 대했다. 그러나 그도 어느 정도는 그녀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부활절경의 일이었다. 어느 날 단둘이만 있게 된 틈을 노려 콜야가 아글라야에게 이것은 아무도 없을 때만 건네주라고 부탁을 받은 것이라고만 말하면서 한 통의 편지를 건넨 적이 있었던 것이다. 아글라야는 무서운 눈으로 이 자기를 과신하는 꼬마둥이를 노려보았지만 콜야는 기다리지 않고 휙 나가버렸다. 그녀는 편지를 펴 쭉 읽기 시작했다. 일찍이 당신은 나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셨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이처럼 당신에게 편지를 드리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억누를 수 없는 희구가 나의 마음속에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당신들 3분은 나에게 필요한 분들이라고 나는 얼마나 여러 번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3분 가운데서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아주 필요한 분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은 하나도 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시기만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것만이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오빠인 공작. 이 짤막한 그다지 의미가 없는 편지를 내려 읽으면서 아글라야는 벼랑간 얼굴을 빨갛게 붉히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전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어떻든 그녀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보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나 어쩐지 부끄러웠다. 그래서 결국 비웃는 듯한 야릇한 미소를 띠고 그 편지를 자기의 책상 속에 던졌다. 이튿날 다시 그것을 꺼내 가죽으로 표지를 싼 두꺼운 책 속에 끼워 넣었다. 그녀는 서류가 필요할 때 곧 찾아낼 수 있도록 언제나 이처럼 간수하곤 했다. 꼭 일주일이 지나 그것이 어떤 책이었던가 하고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라만차의 돈키호테였다. 아글라야는 그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깔깔 웃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문득 다음과 같은 것을 상상했다. 즉 자기를 과신하는 꼬마둥이가 정말로 공작의 통신원, 틀림없이 이 고을의 유일한 통신원으로 선택된 것일까. 그녀는 예사롭지 않게 얕잡는 듯한 얼굴빛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튼 콜야를 붙들고 이 점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언제나 발끈거리기를 잘하는 꼬마둥이가 이때만은 조금도 상대방의 얕잡는 듯한 얼굴빛에 주의를 돌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아주 간단히 그리고 무뚝뚝하게 설명한 것에 따르면 공작이 페츠르부르크를 떠나기에 앞서 그는 자기의 일정한 주소를 공작에게 가르쳐주고 무엇인가 볼 일이 있거든 심부름을 시켜달라고 말해두었는데 이것이 처음 부탁이기도 하면서 제가 받은 첫 편지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 말을 뒷받침할 양으로 자기가 받은 편지를 내보였다. 아글라야는 서슴지 않고 읽어보았다. 콜야에게 붙인 편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귀여운 콜야군, 동봉한 봉서를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에게 꼭 전해주게. 건강하기를. 자네를 사랑하는 레프 미시킨 공작. 그렇지만 이런 꼬마둥이를 믿고 부탁한다는 것은 우스운데 하고 아글라야는 편지를 콜야에게 돌려주면서 못마땅한 듯이 중얼거리고는 잠옷 얕잡아 보는 듯한 태도로 그 옆을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콜야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때 일부러 가냐에게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사정해서 얻은 녹색의 아직 새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크게 화를 내고야 말았다.